예, 이제 그 다음에 논문의 조건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앞에서 새로운 걸 연구를 해야 논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앞에서 연구 주제 ABC 얘기했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변수를 바꿔가는 거를 영향을 보는데 C를 통해 규명을 할 거예요. 그럼 뭐 C란 방법은 잘 갖춰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법이 새로울 수도 있고, 새로운 변수를 들고 왔을 수도 있죠. 대상을 새롭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게 전면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뭐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엄격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ABC 중에서 신규성을 세울 항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연구를 막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들이 연구를 기획을 했을 때, 아, 얘가 새롭다, 이 연구는. 그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머지들도 당연히 새로운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새로워질 수는 있지만, 그 새로움이라는 게 철저하게 기존 연구에 기반을 해야 돼요. 아예 근본 없이 아예 새로운 뭐 아무도 몰랐던 그런 거를 내라는 게 절대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 기반을 해서 이전 연구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새롭다, 내가 따라가면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겠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아니면 동의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걸 뭐 그냥 아예 새롭고 너무 새로워서 이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뭐 그런 경우가 학계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적어도 선박해양공학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박해양공학은 이미 공학 중에서도 제일 보수적이고 제일 큰 거 다루고 뭐 제일 늦게 변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거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아예 새로운 걸 얘기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ABC 중에 뭐가 새롭다, 뭐 예를 들자면 B가 새롭다고 칩시다. 새로운 변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애초에 기존의 방법론이라는 게 이 새로운 변수 B를, 기존의 방법론 C는 새로운 변수 B를 고려를 하지 않은 방법론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형 실험을 할 때 푸르드수를 가지고 바꿔가는데, 뭐 푸르드수 말고 난 다른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레이놀즈 수는 이미 하지 않나? 뭐 푸르드수 말고 어떤 다른 변수 X라고 합시다. 이 변수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 시험은, 얘는 푸르드수 기반으로 모형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수 X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다면은 모형 실험 절차도 좀 바뀌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전면적인 아예 새로운 모형 실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형 실험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이 부분만 바뀌어도 우리는 변수 X에 대한, 여기서 변수 B죠, 이 변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론 C도 신규성이 있구나 정도지, 전면적으로 우리는 B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C라는 실험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생전 남들이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식의 논문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근데 그게 석사과정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큰일일 거고, 뭐 이제 B랑 C 둘 다 바꾼다? 그런 거는 뭐 박사 연구 주제 정도 되겠죠. 뭔가 아예 새로운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박사과정이나 되는 사람이 이걸 볼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대학원 1학년 수업인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새로워야 된다. B, C 중에. 하나가 새로워지면은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기존 연구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예시로 다시 선박 조종 성능에 대한 벽면의 영향을 모형 실험을 통해 규명을 들고 왔는데, 이제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해요. 누가 한다고 하면, 신규성은 예전에는 벽면이 아니라 완전히 다 터진 바다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벽면의 영향으로 한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신규성 뭐에 대해 있는 거예요? B에 대해 있는 거죠. 그럼 선박 조종 성능 A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선박 조종 성능이라고 했는데, 걔를 너무 뭉뚱그려서 아니 조종 성능이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데 그냥 조종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 선박의 조종 성능 기준이 어떻게 정의됐는지는 알아야겠죠. 우리가 조종 성능이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서로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연비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연비 킬로미터 퍼 리터로 가잖아요. 맞죠? 1리터로 몇 킬로 갔는지. 근데
저기 뭐 유럽 차들 보면은 100km 가는데 몇 리터 썼는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으면은 마일 퍼 갤런이라고 해가지고 단위가 다르죠. 연료 양으로 몇 킬로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긴 한데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연비 기준이 뭘로 정의돼요? 예로 정의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유로피안 감성을 따라가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전 연구들을 잘 봐서 우리가 어떤 성능 아니면은 어떤 주제 A라는 대상이 뭐 어떤 숫자로 정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숫자로 정의되지 않고 그냥 좋다 나쁘다 정도는 논문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옛날에 쓰던 조종 성능의 그 정의값들을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의 조종 성능들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내가 지금 연구하려는 그 신규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조종 성능 값을 제안을 하겠다라는 것도 연구가 될 수 있죠. 물론 뭐 이 정도 되려면은 아까 얘기한 박사 연구 주제쯤 되겠죠. 그런 식으로 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대상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냥 뜬금없이 이 뭐 벽면 근처에선 조종 성능이 좋아집니다, 나빠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연구가 아니에요. 몇 퍼센트 좋아졌다. 근데 그 몇 퍼센트 좋아지는 거를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봤는데 이거는 이래서 믿을만하다. 그 정도 얘기까지 나와줘야 연구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 성능, 모형 시험, 아까 C죠. 방법론은 또 어떻게 돼야 되냐. 기존에 있던 연구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린 이런 것들은 벽면 영향을 전혀 고려를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벽면 영향을 볼 수 있는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B를 새로운 거를 했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B를 확인하기 위해서 A나 C도 어느 정도 새로운 면을 보이도록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신규성만을 강조를 하면은 논문이 새로운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믿을만 하냐는 모르잖아요. 신뢰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이나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따라가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믿을 수 있는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연구 대상 A였죠. 변수 B, 방법 C에 대한 기존 연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연구는 이런 면에서 새롭다. 그 새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런 연구들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헌조사라고 하고, 사실 문헌조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헌조사예요. 그걸 해야 내가 이게 새롭다, 이게 새롭지 않다, 아니면 이거는 해도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건 하면 안 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기는 한데 연구를 할 때 대학원생이 석사하면 2년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근데 2년밖에 없는 시간에서 부딪혀보면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사 과정 중에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만은 석사 과정은 짧고 결과도 2년 안에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남들이 해놓은 거를 다 훑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할 때도 내 연구는 남들이 이러이러한 거에 바탕에서 새로운 거를 냈고 이러이러한 거에 바탕으로 믿을 만한 방법으로 연구했다라는 게 틀이 잡혀 있어야 딱 한 번의 실험 짝짝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거는 믿을 만한 새 결과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조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드리죠. 그럼 그 문헌조사를 한 결과는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인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문헌, 이전에 있던 문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인용이 들어갑니다. 기존 연구 뭐가 있겠죠. 옛날에 누가 했던 연구실 선배가 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데 누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썼던 어떤 방법론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고, 기존 연구를 조사를 했더니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변수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처음 내용은 남들이 한 거를 따라하겠다는 얘기고 믿을만한 신뢰성을 갖고 따라가겠다라는 얘기고 밑에 뒤에 거는 남들이 안 한 거에 대한 신규성을 내가 강조를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신규성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아까 얘기한 남들이 다루지 않았던 배에서 뭐 누가 다루지 않았던 배에서 벽면 영향이다. 벽면 영향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안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선박해양공학에서 안 쓰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잘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네가 이런 방법론을 끌고 오는데 이건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좋은 논문은 뭐냐, 잘 쓴 논문이다, 뭐 읽기 편한 논문이다, 그것도 요구사항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읽고 자기 연구에 자주 반영을 하는, 자주 인용되는 논문이 좋은 논문입니다. 좀 현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학술적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이해를 해서 자기 연구에 반영하기가 좋아야 좋은 논문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 내용을 최대한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대단해 보일 테야. 그거는 좋은 논문이 전혀 아니고요.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봐야. 독자가 이해해서 자기 연구에 반영하기 좋아야 되고 우리 공학적 분야에 선박해양공학 분야에 한정한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뭐 어디 수학과나 물리학과는 다른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시한다면 참 좋을 거예요.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끌고 오면서 이게 선박해양공학에서는 안 쓰였지만은 쓰니까 이렇게 좋더라 라는 걸 제시한다면 남들이 이제 그 방법론을 따라올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논문이 됩니다. 또 다른 논문이 이제 석사 과정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좋은 논문이라는 거는 믿을 수 있는 실험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뒤에서 나중에는 누군가 더 연구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 실험 데이터를 냈다 내가. 그럼 나중에 이거를 참고해서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제 좋은 논문이 되는 거죠. 그냥 딱 실험만 해서 나는 실험 결과가 이거다 라고 하고 끝나는 건 사실 좋은 논문이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잖아요. 내 의견이 없잖아요. 그냥 실험만 하면은 안 좋은 건데 그게 남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실험 자료다라고 하면은 그건 되게 좋은 논문이 됩니다. 좀 웃기긴 한데 뭐 그런 거죠. 이제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들 저희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KCS, KVLCC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연구 목적으로 개발된 선형인데 이런 원래 일반적으로 배 형상은 밖에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배에 대해서 뭐 저항 시험도 하고 뒤에 유동장도 재고 등등 연구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는 그 실험 결과를 참고를 해서 내가 뭐 해석도 하고 다시 또 실험해가지고 비교 검증도 하고 하는데 쓰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내면은 다만 그게 남들한테 활용성이 있게 해서 내는 게 중요하겠죠. 남들이 활용하지도 못할 이상한 데이터만 줄줄 늘어나가지고 이런 게 나왔어 그거는 논문이라고 치면 안 되고 남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가지고 주는 것도 논문으로서 가치는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규성, 신뢰성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 새로운 신규성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논문이냐라는 게 있죠. 그럼 내용이 우선 믿을만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전달하는 매체도 믿을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기 블로그에다가 난 이런 거 연구를 했어요. 띡 올리면은 그게 뭐 매체가 신뢰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블로그잖아. 걔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 다음 문제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되게 믿을만한 매체 저널 같은데 누가 썼어요. 그럼 내용이 좀 후졌더라도 이거는 우선 전달되는 매체가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고 읽을 수 있겠다 정도는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매체도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용은 어떻게 신뢰성이 있냐? 여러분들이 물론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믿을만한데 논문을 여러분들이 투고를 하면은 중간에 피어 리뷰라는 게 들어갑니다.
동료 평가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널 같은데 논문집에다가 난 출판사죠. 출판사에다가 논문을 넘겨요. 나 이런 거 썼습니다. 여기 실어 주십시오. 당신들 저널에.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해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그냥 생으로 실어주진 않거든요. 저 사람이 쓴 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는 여기에 어떤 리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다른 연구자죠. 그러니까 리뷰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전업으로 삼진 않아요. 그걸로 먹고 살진 않고 그냥 저 같은 보통 연구자한테 와요. 메일이. 그래서 뭐 이제 저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기 서정화 박사야 뭐 네가 그동안 했던 연구를 봤더니 우리 출판사에 들어온 이런 논문에 대해서 네가 리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오케이를 누르고 아니면은 노를 눌러주렴 뭐 그런 식으로 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하진 않아요.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저자가 뭐 누군지는 모르죠. 미국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 뭐 중국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 뭐 그걸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논문을 출판사에 투고가 되면은 그 논문을 몇 명의 혼자 리뷰해 주진 않고 여러 명의 연구자들한테 리뷰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해줘요. 그럼 이제 그건 그냥 순수하게 제 시간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읽어보고 뭐 얘는 고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아니면 이거는 이 부분만 고치면 참 좋겠다 뭐 논문 실험을 다시 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주면은 출판사에서 야, 네 논문 리뷰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다던데? 저자한테 다시 회신을 줍니다. 그럼 저자가 듣고 뭐 짜증이 나면은 때려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 하면서 고쳐줄 수 있죠. 고친 걸 다시 줘요. 또 출판사가 다시 연구자한테 뿌려요.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더 고칠 게 없다 연구자들이 확인을 해주면은 출판사에서 야, 너 더 고칠 거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오타나 뭐 그런 건 한번 봐줘라. 저자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저널에 실려요. 그런 이 연구자들이 익명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름 까고 하면 서로 싸움 나잖아요. 뭐 제가 뭐 아는 사람 누구 거 논문 좀 봐달라고 했는데 걷다 대고 뭐 이게 논문이야? 라고 썼는데 나중에 알려줘 봐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그래도 저는 저기 논문 거절 많이 하는 편이라서 예, 평가 좀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편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 실리려면은 다른 연구자들이 상호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용을 믿을만 하다가 되는 거죠. 저 혼자 쓴 게 아니 그 익명 저자 혼자 쓴 게 아니라 이 리뷰를 해주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런 건 고쳐야지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논문을 썼을 때 남들이 또 리뷰를 해줄 거잖아요. 그거를 서로 돈은 오고 가지 않지만은 암묵적으로 합의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리뷰를 해줬지만 나중에 내 리뷰도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논문을 내는 거죠. 그렇게 돼서 뭐 이제 내용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충실하게 해주는 일반적으로 모든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충실하게 해주는 저널이면은 그 매체가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신뢰성을 뭐에서 찾냐면은 논문집이 정기적으로 발간되어야 돼요. 뭐 하루 이틀 나왔다가 없어질 저널이다? 그거는 믿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곧 망할 건데. 그런데 논문 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일정한 분량으로 발간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은 논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막 한 논문 100편을 실어주겠습니다. 다음 달은 별로 우리가 사정이 쪼달리니 한 편만 실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신뢰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일정한 분량으로 계속 논문이 실어지는 그런 저널이 좋은 저널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의 투고, 평가, 게재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뭐 이걸 투고를 하는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뒤에서 얘기할 SCI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논문이 투고가 된 것 중에 평가를 해서 게재를 해주는 비율이 얼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뭐 리뷰어가 몇 번 들어가고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들은 하거든요. 출판사별로. 그래서 그런 게 합리적이고 이제 좀 좋은 저널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되게 엄격해야 좋은 저널인 거죠. 말 그대로 물 관리를 열심히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잘랐다 할게요.